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건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또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땐 편의상 제가 말을 놓고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작년에 이제 이런 고객분들한테 사례를 많이 봤죠, 사연들을. 네, 상담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축 건축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왜 집 한 번 지면 10년 늙는다는 표현이 대체로 이제 시공사하고의 갈등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문제들이 주로 많은 게 아무래도 네. 이제 건축비 금액이 크고 네. 이 사업 자체가 이제 큰 돈이 이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건축비 비율이 크니까 그렇죠. 그 시공사의 그 어떤 돈 문제로 인한 다툼, 뭐 조건으로 인한 다툼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죠. 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시공사와의 이게 다툼 때문에 정말 우울증까지 걸리는 분도 많이 봤는데 그걸 꼭 시공사만의 문제로 탓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건축주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우리가 시공사하고의 건축 과정에서 또 건축 전에, 건축 후에, 또 건축 중에 생기지 말할 것들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면서 10년 늙을 일은 없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 하나 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왔던 사연인가 봐요. 맞습니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문제가 왜 생겼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의 남자입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네요. 네. 저희 부모님 집은 노원구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5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집입니다. 50년이면 정말 오래된 집이죠? 그렇죠. 이제 연식이 다 됐다고. 그렇죠. 네. 거의 건물의 가격은 제로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80대인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가 봐요.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 춥거나 더운 거에 대해서 체온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가장 그 쾌적한 집에 사는 게 중요한데 이제 오래된 집이다 보니 단열이 잘 안 돼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서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네요. 지금은 제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는데 저도 은퇴를 2년 앞두고 있어서 솔직히 막막하고 힘이 듭니다. 이 50대 중반 분들이 다 겪는 고통인 것 같아요. 아래로는 자식들 학비, 또 결혼 자금, 또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부모님 생활비나 또 의료비, 또 중요한 건 본인들의 은퇴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드시겠죠. 자, 그래서 작년 5월쯤 부모님과 새로 짓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신축해서 부모님은 새 집에 사시고 아래층 3계층은 임대를 주어 월세도 받아 제 부담을 줄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건설사를 찾다가 마침 친구의 지인이 건축을 한다 하여 소개로 상담을 받고 신축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이네요. 네, 이게 참 뭐 이도면도 아시겠지만 지인한테 건축했을 때 사실 네. 많이 힘든 일이 많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부탁하고 맞아요. 이런 게 힘들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예 모르는 경우보다 지인의 소개받아서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서로 이제 난처해지는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작년 6월쯤엔 건축비를 평당 600만 원 정도라고 했고 연면적,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짓는 그 건축 전체 바닥 면적이 한 150평 정도여서 9억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다는 거 합니다. 그게 아마 지인이 이렇게 이제 제안을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건축비가 없으니까 이제 농협에서 담보 대출로 해서 진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농협에서 대출을 진행했고 건축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하여 시공사에 다시 확인해 보니 한 몇 달이 지났겠죠. 계약 금액이 아까 9억이었잖아요. 근데 11억 5천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왜 9억에서 2억 넘게 올랐냐고 시공사에 문의하니 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거를 진행하고 토목 작업을 진행하는 11월쯤,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네. 또다시 건축비를 20% 추가적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제 9억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총 13억이 되어서 원래 예산보다 4억이나 올랐습니다. 이 금액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너무 많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현재로서 합당한 건가요? 그 당시에? 제가 음. 이분이 지금 이 지인분, 건축하시는 그 지인분하고 어떤 관계로 그 계약을 했는지를 네.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에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뢰 주신 것처럼 알고 보니까 이제 평당 개념으로 처음에 이제 공사를 계약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상세한 내역이 없이 평당 요 정도 규모는 요 정도의 건축을 합시다라고 계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인을 믿고 네, 뭉뚱그려서 계약을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분들도 그 뒤에 이야기 나온 거는 저희가 건축비 말고도 모르시는 분들은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감립이라든지 지질조사비라든지 기타 이렇게 설계비 외에도 또 건축비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부담하는 게 4억 원, 초과로 부담하는 게 4억 원 이상, 뭐 거의 한 5억 가까이 네. 네, 부담을 많이 느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럼 이것도 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였나요? 근데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그만큼 주장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실 이 시기가 자재값이 굉장히 원자재값이 급등했던 시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과연 합당히 요구하는 거냐를 알기 위해선 그 근거가 필요했죠. 그래요. 네, 근데 그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상태선 이게 이제 맞다 안 맞다를 이렇게 예측하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도 요즘 이제 종종 생기고 또 이렇게 공사비가 자재값이 오르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공사비 때문에 항상 이제 다툼이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네.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평당으로 건축을 계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평당이라는 개념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너도 나도 많이 쓰고 있고 너무 이렇게 퍼블릭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자 그러면 평당의 기준이 뭐냐 그 개념과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자분도 그런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 그럼 내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하기로 한 건지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어야 옳고 그름을 좀 따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 거는 평당 공사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포함시켜야 어떤 일정한 기준이 생기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그 시간을 그래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우선 그 평당 건축비에서 저희가 그 표준 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표준 그거는 건축비. 나라에서 정한 건축비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과세를 위해서 정한 건축 비용이에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면 국토부 고시로 2022년도 표준 건축비는 213만 원 제곱미터. 제곱미터당. 네, 이제 평당으로 그렇습니다. 하면 한 600 좀 넘겠네. 700만 원이 좀 700만 원? 넘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나라에서 과세를 위해서 만든 그 금액이에요. 그게 700만 원이 좀 더 704만 원. 이게 이제 네. 올해네. 올해. 네, 올해 기준입니다. 이건 이제 매년 고시가 되는 모양이지?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를 좀 일단 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형 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기본형 건축비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알고 계실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쉽게 얘기해서 껍데기 기본적으로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돈이다 라고 해서 자료를 보시면 여기 5층 이하부터 49층 이하까지 층별로 공사비를 다 다르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요 단가를 제곱미터당 공사비인데 요거를 종합해서 보면 610만 원에서 710만 원 사이. 층수가 네. 좀 올라갈수록 단가가 좀 올라가네. 네,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있고 최근에 제가 서울 아파트 공사비를 한번 봤어요. 네, 기사를 발췌해서 봤는데 아파트 공사비를 보니까 여기 이제 용산의 한남 2구역입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거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이제 입찰을 들어오잖아요. 그 제한 가격을 제한한 거예요. 예, 입찰을 얼마 안으로 들어와라. 요즘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네. 770만 원. 그지?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소규모 공사는 좀 다르지? 규모가 많이 작잖아요. 이거는 정말 뭐 몇천 세대짜리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할 때 건축비가 평당으로 계산을 하면 770만 원이었다. 네, 이 얘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0평
그 이하, 200평 그 이하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이죠. 그래서 소규모 건축의 건축 평당 비용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소규모 공사의 평당 건축비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대체로 하는 것들이 100평 미만의 네, 대지 100평 전후, 미만의 예, 그렇죠. 소규모 건축을 그렇죠. 하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이런 것들 100평 미만에 하는 것도 우리가 소규모라고 정의를 했을 때 네, 맞습니다. 건축비가 대규모로 좀 커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재료비가 필요하고요, 노무비가 필요하고 경비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 소규모 공사의 재료, 노무, 경비가 왜 비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한번 볼게요. 비쌀 수밖에 없는지 네, 다르게 표현하면 비쌀 수밖에 없는지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소량으로 자재를 조달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요. 그렇지. 이제 우리가 도매냐 또 그렇습니다. 소매냐에 따라 네, 다르듯이 뭐 그런 느낌이죠.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이제 도매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소규모는 이제 소매가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 그렇죠. 아까 아파트 사업이랑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조달하더라도 그 물량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철근도 마찬가지고 예, 그 자재 조달의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소규모 공사의 특징인 게 주로 도심에서 소규모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자재를 여유롭게 적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때그때 갖다 써야겠네. 필요할 그렇습니다. 때마다. 네, 맞아요. 소량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단가도 올라가지만 그렇지. 운반비가 또 계속 나요. 그렇지. 네, 배송비, 운반비 이런 것들이 뭐 택배 하나 시켜도 저희 배송비 아까워가지고 그렇지. 네, 좀 더 많이 시켜서 배송비를 아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운송비도 마찬가지예요. 대량으로 시키면 좋은데 소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사의 골목길 안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치. 경우. 그러면 큰 길에서 내려가지고 작은 길로 또 다시 운반해야 돼요. 그럼 이제 시간과 또 인건비가 네, 추가로 맞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네. 맞습니다. 예, 장비 비용, 시간, 인건비 다 이제 추가가 되죠. 네, 그리고 자재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건 무슨 의미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석공사 이렇게 돌로 외장재를 마감한다고 화강석 같은 걸로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면이 넓으면 큰 돌을 써서 면을 여러 개 쓰고 그 마지막 부분만 재단을 해가지고 버리면 돼요. 그런데 소규모 건축에서는 면이 좁다 보니까 재단을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버려지는 자재들이 네, 많겠네. 버려지는 로스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대규모 공사에 비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치. 보통 우리가 이제 건축비 하면 자재값 플러스 인건비잖아. 그치? 네, 거기 들어간 이제 맞아요. 농업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농업비에서는 일단 기본 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하나를 할 때 현장 소장이라고 이제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관리자 급여가 뭐 공사 진행하는 동안 총 뭐 5천만 원이 들었다.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게 100평 공사를 할 때 5천만 원과 1000평 공사를 할 때 5천만 원은 일은 같거든요. 하는 일은 같아요. 이 공정을 관리하고 역할을 하는 건 같은데 적용되는 단가, 이걸 평당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5천만 원을 똑같은 5천만 원을 100평 공사할 때는 평당 50만 원의 비율을 차지하고요. 1000평 공사를 할 때 5천만 원이라는 돈은 평당 5만 원의 비율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장 소장이 네. 100평짜리 공사를 하나, 1000평짜리 하나 면적 10배가 커지는데 들어가는 그 기본 인건비는 비슷하다는 거야. 급여는 그지? 똑같다 이거예요. 네, 급여는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공사의 평당 건축비에 영향이 크게 미친다. 그리고 기술자 및 일용자 효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아까 그 자재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사람을 어떤 일을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불러야 돼요. 기술자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닐 거예요. 대량이 아니니까. 그래서 작은 일을 조금 하더라도 전기 기술자가 오던 설비 기술자가 오던 와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인건비를 또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효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죠. 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노무자들의 효율이 또 많이 떨어져요. 예, 움직임이 공간이 작고 이동이 용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차원에서 장비 효율, 이것도 아까 노무비의 효율이랑 마찬가지로 장비 효율도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포크레인이 와야 돼. 쉽게 얘기해서 흙을 한번 파내려고 해도 포크레인이 와야 되는데
큰 현장이면 포크레인이 하루 종일 와서 일해서 일일 포크레인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몇 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물론 반나절 비용이라는 게 있지만 일일 비용보다는 단가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따졌을 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건축비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비하고 뭐 시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소규모 공사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요인으로 공사비가 커지는데, 문제는 소규모 공사비가 그렇게 금액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민감하다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평 공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1,000만 원만 증가돼도 평당 공사비는 10만 원이 늘어나요. 그러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감도가 그만큼 크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사례의 분처럼 굉장히 큰 금액이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평당으로 따져도 굉장히 큰 금액이. 근데 여기서 보면 이분이 네. 이제 처음에 얘기한 시점은 이제 6월이었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그 사이 이제 뭐 건축비나 그런 자재값이 올라서 네. 계약 금액이 한 2억 정도 오른 건데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쳐. 네. 근데 원자재값이 오르고 이미 있으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네. 또 2억을 추가로 20%를 추가로 또 올려달라고 한 거잖아. 네,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상세 내역인데, 이분은 이미 그런 거 없이 계약을 했으니 이 평당 공사비에 어느 조건까지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도 내가 평당 공사비에 이 조건이 들어있다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그 평당 공사비를 내가 더 지불할지 말아야 할지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사례는 이제 상세 내용이 없어서 맞아요. 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대충 이제 예상은 돼, 그지? 네, 그래서 맞아요. 요 뒷부분에서 이분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 부분 뒷부분에서 알려줄 수 있지? 네,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평당 공사비보다는 상세 내역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공사비를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이 평당 공사비를 정할 때 기준을 좀 명확히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평당 건축비의 기준 중에서 우리가 평당이라고 할 때 그 평당의 이 면적의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면적 기준.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축 허가를 받는 면적이 있고요. 실제 시공하는 면적하고는 달라요. 그래. 네, 그렇죠. 한번 제가 실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그 개요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네,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건축 허가 면적 곱하기 평당 건축비를 얘기하니까 그게 곱해버리는데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실제 시공 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거죠. 그렇지. 네, 왜냐하면 건축업자가 예를 들어서 실제 시공 면적으로 나는 평당이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건축주는 시행자는 허가 면적으로. 네, 허가 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거는 건축 허가 시에, 이게 지금 마포구 성산동에 제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데 요거는 허가 면적이에요. 허가 면적. 그래서 허가 도서상에는 912.15제곱미터에서 275평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 시공되는 면적은 1055제곱미터에서 319평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실제 시공 면적이? 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서비스 발코니 면적. 발코니. 네, 그거는 이제 그 사업 면적에 들어가지가 않나 봐. 그렇죠. 예, 서비스 발코니 면적. 그 다음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에서 면적 계산할 때 빠지거든요. 그것도 이제 허가 면적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넣게 되면 그 면적만큼은 또 허가 면적에서 빠져요. 근데 골조공사는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이 없으려면 네. 건축주는 네. 여기 허가 면적이 아니라 실제 시공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책정해야. 그렇죠. 그 기준을 정해야죠. 예,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평당 공사비가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냐라는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어야 이야기가 예, 원활하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에 사례를 보면 요거는 제가 동대문구 회기동에 다중주택 건축한 거예요. 다중주택. 예, 흔히 얘기하는 원룸. 예. 허가 면적은 보시면
5평. 음. 네, 그리고 실제 시공하는 면적은 193평. 한 40평 차이가 나네. 네, 40평 차이가 나요. 이건 이제 그 발코니 부분이 빠져서 그런 거죠, 허가 네, 면적에서. 발코니 면적,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다락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로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 면적들이 실제로 시공되는 면적인데, 허가 면적에서는 그런 면적들이 다 제외가 되니까, 예, 이 평당으로 공사비를 얘기할 때 차이가, 괴리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평당 건축비는 실제 시공 면적 기준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평 차이면 말이 40평이지 뭐 평당 아까 뭐 7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다 하면 3억 돈 되는 거지. 3억이 됩니다. 예, 차이가 3억이 나는 거예요, 벌써. 그러네. 예,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벌써부터 문제가 시작이 그렇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설계, 감리, 각종 용역비가 발생이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흔히 일반인들은 건축비라고 하면 아, 나 이 돈만 주면 건물 다 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비를 이제 포함해서 생각한다는 거지. 네, 설계비를. 그런 경우. 근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설계비는 건축이 아니잖아요. 그치? 네, 그리고 감리비도 건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철거나 착공하기 전에 각종 조사, 용역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치.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졌지? 네, 굉장히 복잡해요. 이 부분은 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비용이 건축비에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0평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설계비는 뭐 천차만별이에요. 이 설계의 그레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제가 보면 1,800에서 한 4천만 원 선에 설계비가 형성이 되고 100평 기준으로. 네, 그리고 감리비는 100평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네, 형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4천만 원에 감리비 1,000만 원이면 5천만 원이고 그렇지. 100평 기준으로 하면은 10만 원거리네, 평당. 50만 원 차이 나는 50만 거죠. 원. 예, 5천만 원이면 그러네. 100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예, 평당 50만 원. 그리고 철거비도 뭐 철거를 당연히 포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건축이 아니거든요. 철거는 건축비라고 생각하면 철거비를 뺐느냐 넣었느냐가 반드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 평당 공사비에 이런 이제 설계 감리비 이건 사실 이제 별도이고 맞습니다. 이 철거비가 포함돼 있냐 안 돼 있냐를 먼저 우리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시공사하고. 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환경에 따라서 작게는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많게는 1억 원 이상, 예, 1억 2천까지도 제가 소규모 공사에서 그래. 철거비만 네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큰 돈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수도하고 전기하고 가스 등을 건물에다가 이제 끌어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청에서 고지서 형태로 나와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서 고지서가 건축주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는 네 이름으로 나온 고지서는 네가 처리해라고 건축주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반드시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이 비용이 세대수에 따라 차이 있는데 한 1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소요됩니다.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이것도 적지 않네. 그렇죠. 이 비용도 큽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 요거는 좀 많이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뭐 면허 대여 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공사가 면허 있는 시공사만 저희가 이제 주택 건설을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일단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넘는 것들은 무조건 종합건설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들은 전부 다 종합건설에서 시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합건설에서 시공해야 되는데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일부 좀 불량한 예, 건축업자들이 면허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다중주택처럼 소규모 주택들은 네. 건축주가 이제 직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네. 다 이제 법이 바뀌었지.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면허를 빌려서 하는 게 보통 면허 대여비가 보통 6에서 9%씩 합니다. 그래. 네, 10억 공사 기준으로 6천에서 9천만 원인 거예요. 예,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 이야기했으면 하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이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면허를 빌리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돈으로 예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공사비의 3%, 예, 10억 공사 기준으로 3천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행 보증. 이건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시공사하고 협의 과정 중에 포함을 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비용이 크진 않지만 공사 금액에 따라 기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조건은 포함시키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게. 네, 아마 그래서 더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마감 조건. 이건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조건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그치, 케바케지. 이거를 뭐 케바케니까 이거를 금액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가전제품 및 옵션, 붙박이 가구 이거 많이 중요한 건데 가전제품 요즘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거든요. 공기청정기 네, 공기청정기,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고 요즘에 그 옷 이렇게 냄새 안 나게 예, 스타일러. 네, 스타일러 넣어주는 기본으로 많이 경우도 있어요. 들어가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전제품 한 세대 기준 300에서 400만 원. 네, 이것도 커요. 10세대 기준으로 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그러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가 조건하고 준공 조건. 네, 이거는 요즘에 제가 공사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자체에서 나중에 준공 조건으로 도로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로과에서, 지자체 도로과에서 나와서 도로 포장을.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도 전기 인입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의 일부를 훼손하고 다시 포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원상복구니까. 근데 지자체에서 요즘에 뭘 많이 요구하는 게 추세냐면 도로 전체를 포장하라 그래요. 우리가 접해 그래. 있는 도로 전체를. 네. 그래서 거기 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 라는 조건으로 준공을 내줄게. 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통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소규모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평당 건축비의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공사하고 또 건축수하고 바라보는 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마주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건축비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이걸 빼고 얘기하고 우리 건축은 당연히 다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이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대부분 이제 건축주들이 잘 모르시니까 결국은 손해는 이제 건축주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전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손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계약 전에 충분히 알고 또 이제 계약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총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종합해서 한번 보면 일단은 제가 조건에 따라서 아까 뭐 100평 기준, 10세대 기준으로 계략적인 평균가를 적용을 해봐서 정리를 해보면 설계비에서 약 한 3천만 원 보고 평균적으로 철거를 4천만 원이라고 보고 인입공사비 2,500만 원, 하자보수 보증금 약 2천만 원, 가전제품 옵션 약 한 3,500만 원, 붙박이 가구 약 1,5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합을 하면 1억 6,500만 원 차이가 나요. 연면적 100평짜리만 기준으로 해도 네,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세대에 100평 기준으로. 그러면 평당으로 계산을 하면 165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60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빠진 걸로 계약이 되면 네, 765만 원이 돼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부담이 이제 생기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계약서 내용이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다면 네. 건축주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네. 그럴 수 있죠. 다툼의 여지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치.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사례자의 아주 네.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4억이나 올랐어. 네.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세 내역서가 있으면 물량하고 단가랑 이런 걸 알아서 풀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시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이런 규모의 이 의뢰인분이 하시는 그 규모의 건축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공사비에 이제 많고 적음을 말씀드릴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공사에서 요구했던 공사비는 사실 좀 많이 과했고요. 예, 그래서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아, 그래. 네. 그래도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맞습니다. 되셨으니까 이제 괜찮겠네, 그지? 네, 아무래도.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 건축주분들이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공사비가 실제로 올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계약 조건을 서로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자재에 대한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사전에 얼마든지 체크하고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네. 실제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고 거기 이제 첨부 서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조건희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이 시공사고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